여러분, 1418년 8월 10일을 기억해 주세요. 이날은 조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탄생한 날입니다. 22살의 젊은 충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며 세종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은 결코 예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왕위는 큰형 양녕대군의 몫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 원칙은 명확했습니다. 적장자, 즉 정실 부인이 낳은 첫째 아들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죠. 양녕대군은 태종과 원경왕 후 민씨 사이의 맏아들로 당연히 세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는 무예가 뛰어났고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녕은 왕이 되기 위해 필요한 학문과 예법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지요. 반면 셋째 아들 충녕은 달랐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책을 사랑했습니다. 아니, 사랑을 넘어 집착에 가까웠다고 해야 할까요? 어린 충녕은 한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열병으로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누워있을 때도 책을 읽었다고 하니 그의 학구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시지요? 이런 아들을 본 아버지 태종의 마음은 복잡했을 겁니다. 한편으로는 기특하고 자랑스러웠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을 테니까요. 한 번은 충녕이 몸살로 고열에 시달리는데도 책을 읽자 태종이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저 아이의 책을 모두 거두어 오너라. 아버지의 명령으로 모든 책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충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풍 틈에 숨겨져 있던 책 한 권을 발견하고는 그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세종이 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태종은 점점 확신하게 됩니다. 양녕은 왕의 그릇이 아니라고. 방탕한 생활과 학문에 대한 무관심, 신하들과의 불화, 양녕의 행동은 갈수록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1418년 태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양녕을 폐세자하고 셋째 아들 충녕을 세자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2달 후 태종은 충녕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태종은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단 하나만은 절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군사권이었습니다. 병조, 즉 국방을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통제권을 태종 자신이 계속 쥐고 있었던 거지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종은 왕이 되었지만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왕 위에 또 다른 왕, 상왕 태종이 존재하는 이중 권력 구조였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1419년 대마도 정벌이 단행됩니다. 대마도는 왜구의 근거지였습니다. 조선 백성들을 괴롭히고 약탈을 일삼던 해적들의 본거지였지요. 세종 즉위 1년 정대마도교서라는 문서가 반포됩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까? 개같이 도둑질하고 쥐같이 훔치는 버릇을 가진 왜구 이놈들, 피부 껍질을 벗겨 살을 씹어먹고 그 가죽을 바닥에 깔고 자도 시원찮을 놈들. 표현이 상당히 과격하지요? 이것은 바로 태종의 스타일이었습니다. 피바다를 해치고 왕위에 오른 이방원다운 살벌한 선전포고였던 겁니다. 비록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세종의 업적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군사권을 쥐고 있던 태종의 작품이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종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칼로 위협했다면 아들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종이 대마도를 초토화시켰다면 세종은 그 뒷수습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아버지처럼 무력으로 제압하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443년 세종 25년에 대마도주와 무역조약을 맺습니다. 세견선이라는 무역선의 수를 정하고 부산, 진해, 울산의 삼포에 일본인들이 체류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죠. 더 이상 약탈하지 말고 우리와 교역하며 평화롭게 지내자. 이것이 세종의 방식이었습니다. 무력보다는 외교를, 징벌보다는 회유를 택한 거지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백성들의 피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왕의 역할은 백성을 전쟁터로 내모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임을 말입니다. 태종은 1422년 세종 즉위 4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세종은 진정한 의미에서 완전한 왕이 됩니다. 군사권까지 모두 손에 넣게 된 것이죠. 하지만 세종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또 다른 의미의 시련이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세종은 엄청난 육식 애호가였거든요. 그런데 상중에는 고기를 먹을 수 없었습니다. 세종에게는 이것이 정말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더 큰 고통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인 시몬의 죽음이었습니다. 태종 말년 병조참판 강상인이 군사 관련 보고를 상왕인 태종이 아닌 세종에게만 올린 사건이 발생합니다. 군사권에 민감했던 태종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강상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대대적으로 처벌했는데 이 과정에서 세종의 장인 시몬까지 연루됩니다. 사실 시몬은 그때 중국 사신길에 올라 조선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배웅하는 사대부들의 위세가 대단했다는 소문이 태종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외척의 세력이 강해지는 것을 경계했던 태종은 이를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몬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었던 세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장인이 죽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종은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권력이 무엇인지,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시련을 디딤돌 삼아 진정한 성군으로 거듭납니다. 원래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던 셋째 아들, 즉위 초기 완전한 권력을 갖지 못했던 젊은 왕, 장인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무력한 사위, 이 모든 아픔을 겪으며 세종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힘은 칼이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왕의 권위는 누군가를 죽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데서 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세종이 성군이 될 수 있었던 출발점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세종이 32년의 재위 기간 동안 이룬 놀라운 업적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모든 업적의 시작점에는 한 명의 평범한 왕자가 있었다는 것을. 왕이 될 운명이 아니었지만 왕이 되었고, 완전한 왕이 아니었지만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사람,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임금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왕권? 군사력? 외교?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세금이 중요합니다. 세금이 없으면 관리들에게 녹봉을 줄 수 없고, 군대를 유지할 수 없으며 백성을 위한 어떤 정책도 펼칠 수 없으니까요. 조선시대에는 여러 종류의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전세였습니다. 전세란 한 해 농사로 얻은 수확량의 일부를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지요. 문제는 이 세금을 어떻게 공평하게 거두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이렇게 했습니다. 매년 관리를 파견해서 그해 곡식 생산량을 일일이 조사하고 그중 10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언뜻 들으면 공평해 보이지요? 많이 수확한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수확한 사람은 적게 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 매년 조사를 하려면 수많은 관리를 전국 각지로 보내야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행정력 낭비였지요. 둘째, 국가 입장에서는 그해 세금이 얼마나 거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나라 살림을 계획적으로 꾸려나갈 수 없었던 거예요. 셋째,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부정부패였습니다. 조사하러 온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생산량을 적게 기록해주는 일이 빈번했던 겁니다. 세종은
이 모든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더 공평하고 더 효율적이며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적은 방법은 없을까? 세종이 내놓은 답이 바로 공법이었습니다. 공법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토지를 등급으로 나누고 풍년과 흉년을 구분하여 미리 정해진 세율에 따라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우리나라 국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국토의 3분의 2가 산지로 덮여 있습니다. 게다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지역마다 기후가 다릅니다. 제주도와 함경도의 기온이 같을 수 없지요. 경상도, 평야지대와 강원도 산간 지역의 토양이 같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같은 면적의 땅이라도 수확량이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 점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같은 땅이라도 어떤 땅은 기름지고 어떤 땅은 척박하다. 어떤 해는 풍년이 들고 어떤 해는 흉년이 든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야 공평한 것 아닌가? 이것이 바로 공법의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세종은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과인이 생각한 좋은 제도가 있으니 신하들은 이를 시행하라. 왕의 명령이니 신하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세종은 달랐습니다. 1430년 3월 5일 세종은 전국적인 여론조사를 지시합니다. 조선 역사상, 아니 어쩌면 동아시아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여론조사였을 겁니다. 이 여론조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조사 기간은 무려 5개월이었습니다. 1430년 3월 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백성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참여한 사람의 수는 놀랍게도 17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15세기에 17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라니 상상이 되십니까? 투표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종이에 적어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백성들이 글을 몰랐으니까요. 대신 관리들이 직접 사람들을 만나서 일일이 물어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공법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답을 기록한 거지요. 왜 이런 번거로운 방식을 택했을까요? 바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이에 적게 하면 누가 대신 써줄 수도 있고 위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직접 만나서 묻고 답하면 그런 부정이 어렵지요. 5개월간의 대장정이 끝나고 1430년 8월 10일 드디어 최종 보고가 세종에게 올라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찬성 57%, 반대 43%였습니다. 과반수가 넘는 찬성을 얻었습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여기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보라, 백성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는가? 당장 시행하라. 하지만 세종은 43%라는 반대표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간 보고 때부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경상도를 제외한 함경도와 평안도에서 반대 목소리가 컸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함경도와 평안도는 어떤 곳입니까? 북방의 척박한 땅이지요. 기후도 춥고 토양도 좋지 않으며 게다가 변방이라 외적의 침입도 잦았습니다. 이런 지역 백성들이 새로운 세금 제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57%의 찬성도 중요하지만 43%의 반대도 똑같이 중요하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북방 백성들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세종은 함경도와 평안도를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지역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감면폭을 더 크게 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죠. 공법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전국에 시행된 것은 1444년 세종 26년의 일입니다. 여론조사를 시작한 지 무려 14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14년입니다. 세종은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종이 어떤 리더였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독불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말을 따라라는 식의 권위주의적 군주가 아니었던 거지요. 대신 세종은 백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주적 리더였습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세종시대가 민주주의 사회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엄연히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제 국가였지요. 하지만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스스로 백성의 의견을 묻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는 점이 놀라운 겁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아니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세종은 해낸 것입니다. 공법을 통해 세종이 추구한 것은 단순히 효율적인 세금 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원한 것은 공평함이었습니다. 똑같은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기름진 땅을 가졌다는 이유로 과도한 세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척박한 땅인데도 똑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 거지요. 이것이 바로 애민 정신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세종의 모든 정책 밑바탕에는 이 정신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공법은 그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세종은 이 과정을 통해 후대에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 백성의 동의 없는 정책은 아무리 좋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600년 전 조선의 왕이 보여준 이 모습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이 아닐까요? 여러분, 조선시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양반, 상투, 한복.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엄격한 신분제도입니다. 조선은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나뉘어진 사회. 그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노비였습니다. 노비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었습니다. 국가 소유의 관노비와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 하지만 주인이 누구든 그들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법적으로 노비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소나 말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던 거지요. 노비들의 하루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논밭으로 나갑니다. 해가 중천에 떠도 쉬지 못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주인집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대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아프면 일해야 합니다. 다치면 일해야 합니다. 임신을 했다면 배가 불러와도 일해야 합니다. 특히 여자 노비들의 상황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임신을 해도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밭에서 아이를 낳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뜨거운 햇볕 아래 아니면 추운 겨울날 논두렁이나 밭고랑에서 아이를 낳는 여인의 모습을, 그것도 혼자서 아무런 도움 없이 말입니다. 아이를 낳은 후는 어떨까요? 당시 관노비에게 주어지는 출산 휴가는 고작 7일이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아이를 낳고 단 일주일 만에 다시 논밭으로 나가야 했던 겁니다. 몸조리? 그런 건 양반 부인들이나 하는 사치였습니다. 세종은 이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아이를 낳고 7일 만에 다시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은 너무 비인간적이다. 세종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노비들에게 100일의 출산 휴가를 허하노라. 100일입니다. 기존 7일에서 무려 14배 이상 늘어난 기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조치였는지 아십니까?
당시 조선 사회에서 노비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노비에게 석 달이 넘는 휴가를 준다? 양반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세종실록을 보면 이 결정에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전하, 노비들에게 100일씩이나 쉬게 하면 농사일은 누가 합니까?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하지만 세종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100일도 쉬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사람 사는 세상이라 할 수 있겠는가? 세종의 혁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출산 후 100일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하다가 논밭에서 아이를 낳는 비극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세종은 추가 조치를 내립니다. 출산 한 달 전부터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하라. 산전 휴가를 준 것입니다.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 총 130일의 휴가를 보장한 셈이지요. 현대 선진국들을 한번 볼까요? 스웨덴은 480일의 출산 휴가를 줍니다. 노르웨이는 49주, 영국은 52주를 보장합니다. 대한민국은 90일의 출산 휴가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0년 전 조선에서 130일의 휴가를 보장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신분이 가장 낮은 노비들에게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제 실감이 되십니까? 하지만 세종의 혁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34년 4월 26일 세종은 또 다른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 노비에게도 육아 휴가를 주도록 하라. 남자 노비의 육아 휴가. 21세기인 지금도 남성 육아 휴가 사용률이 낮아서 문제인데 15세기에 이미 이것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세종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엄마 혼자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특히 산모가 출산으로 지쳐 있을 때 아버지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말입니다. 또한 아이와의 애착 관계 형성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종은 왜 이렇게까지 노비를 위한 정책을 펼쳤을까요? 노비는 재산입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더 일을 시켜야 이득 아닙니까? 왕 역시 수많은 관노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관노비들에게 휴가를 주면 왕실의 일손이 부족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정책을 펼쳤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세종은 노비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신분은 다를지언정 똑같이 숨 쉬고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세종실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종의 이런 마음을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출산 휴가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비들의 의식주 전반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세종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겨울철에 관노비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옷감을 넉넉히 지급하라. 또 다른 날에는 노비들도 사람인데 어찌 병이 나지 않겠는가? 아픈 노비가 있으면 의원을 보내 치료하도록 하라고 지시합니다. 세종은 노비의 자녀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노비 신분은 대대로 물려졌습니다. 노비의 자식은 노비가 되는 것이 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종은 생각했습니다. 비록 신분은 노비일지라도 그들에게도 배울 권리가 있지 않은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생각이었습니다. 양반의 자제들조차 모두가 교육받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물며 노비의 교육이라니. 하지만 세종은 관노비의 자녀 중 총명한 아이들을 선발해 기본적인 글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세종의 이런 정책들을 보면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능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히틀러는 유능했습니다. 독일을 경제 위기에서 구해냈고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유능했습니다. 일본을 통일했고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유능했습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고 명석한 정치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유능함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반면 세종은 어땠습니까? 세종도 분명 유능했습니다. 한글을 창제했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켰으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이 위대한 이유는 그의 유능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종의 모든 업적 밑바탕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비 출산 휴가 정책은 그 자체로 위대한 업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한글 창제나 과학기술 발전에 비하면 작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정책이야말로 세종이 진정으로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아무런 실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비에게 휴가를 준다고 세종의 권력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영토가 넓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양반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위험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종은 이를 실행했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유능한 사람? 아니면 위대한 사람? 세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특히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그를 모른다면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그 억울함을 글로 써서 호소할 수 없다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기록해 남길 수 없다면, 바로 그것이 조선시대 대다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이 현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공 세종대왕입니다. 그 이야기는 1440년대 세종이 40대에 접어들면서 시작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세종은 어릴 때부터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은 독서광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죠. 밤낮 없이 공부하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 세종의 눈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심한 안질환으로 고통받았다고 합니다. 밤을 새워가며 책을 읽고 일하던 대가였죠. 신하들은 세종에게 휴식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결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표 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바로 이 시기에 세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업적 중 하나를 완성합니다. 1443년 훈민정음의 창제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는 와중에도, 아니, 어쩌면 눈이 어두워져 가면서 더욱 절실해진 어떤 깨달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시의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선시대는 한자 중심의 문명을 이어받았습니다. 한자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수천 개의 글자를 외워야 했고, 그렇게 배우는 데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누가 글을 배울 수 있었을까요? 시간과 재력이 있는 양반, 그 중에서도 남성들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 격차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양반 지배층은 글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법령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으니 권력자들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었죠. 백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없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이 부조리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제 뜻을 펼 수 없구나. 이것이 내가 벗겨낼 수 없는 마음의 짐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자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의 마음입니다. 이제 세종이 훈민정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펴봅시다. 이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세종은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발음할 때 입, 혀, 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매우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철학적 원리를 담았습니다. 천지인이라는 동양 철학의 기본 원리를 글자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 세 가지 원리가 훈민정음의 기본 자획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는 하늘을 나타내고 은은 땅을 나타내며 이응은 인간을 나타냅니다. 이들을 조합하여 모든 음절을 만드는 것이죠. 세종은 한 가지 더 생각했습니다. 이 글자가 정말 효과적인가? 실제로 백성들이 배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가설을 검증했습니다. 훈민정음이 완성된 후 실제로 글자를 모르던 사람들에게 가르쳐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관점에서도 혁명적입니다. 세종은 교육학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철학적으로도 완벽한 문자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문자도 이렇게 과학적으로 창제된 것이 없습니다. 훈민정음의 원래 뜻은 뭘까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세종의 의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왕의 글이 아닙니다. 양반의 글이 아닙니다.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백성이 사용하기 위한 글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글자가 정말로 다재다능했다는 점입니다. 한자는 억양이나 자세한 발음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훈민정음은 어떻게 할까요?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심지어 기침소리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하는 인간의 모든 소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만들어진 글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자가 나라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반포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글이 있으면 어리고 어두운 백성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종의 예측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훈민정음, 즉 한글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자가 아닙니다. 2015년 유네스코는 한글을 세계 문맹 퇴치 문자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한글을 배워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려고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으로 우수한 것을 넘어 정말로 모든 인간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된 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훈민정음이 보여주는 권력의 본질입니다.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백성을 억누르고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백성을 깨우고 능력을 주고 목소리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세종은 눈이 어두워지면서 마음의 눈이 더욱 밝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밝아진 마음으로 만든 글이 한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글자 하나하나가 바로 한 왕의 깊은 사랑과 시대를 초월한 통찰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군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군이란 완벽한 왕,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세종대왕은 분명 성군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사랑했고 역사는 그를 최고의 왕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묘한 역설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성군이 함께 일하던 신하들에게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역사의 밝은 면 뒤에 숨겨진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눈물입니다. 신하들의 눈물 말입니다. 세종 24년, 즉 1442년의 일입니다. 당시 조정의 중심에는 권진이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미 7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75세라면 조선시대에는 정말로 장수하는 나이였습니다.
권진은 어느 날 세종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말합니다. 폐하, 신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이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청컨대 신을 놓아주소서. 이것은 사직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표를 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종의 반응이 예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종은 권진의 사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그를 우의정으로 임명합니다. 우의정이란 오늘날로 치면 부총리급의 직책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예요. 너는 늙었으니 쉬어라가 아니라 너는 유능하니 더 높은 자리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세종의 입장에서 보면 유능한 인재를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진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실록에는 권진의 그 이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사직을 청했습니다. 여러 번, 몇 년을 두고. 하지만 번번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종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극단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황이라는 신하를 알고 계신가요? 조선시대 최고의 명재상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황희는 세종시대뿐만 아니라 세종의 아버지인 태종 때부터, 그리고 세종이 죽은 후 세종의 아들인 문종 때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아세요? 무려 50년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나이입니다. 황희는 87세의 나이에야 겨우 은퇴합니다. 87세요. 당시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거의 초인적인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록을 보면 황희가 세종보다 2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이 죽은 후에도 황희는 계속 살아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세종의 인사 감별 능력이 정말 뛰어났다는 증거입니다. 그가 뽑은 인물들은 정말 유능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황희라는 개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87세까지 정치 싸움의 중심에 있었던 그의 인생, 가족과의 시간, 휴식의 시간은 충분했을까요? 이제 조금 더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회라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세종 29년, 즉 1447년의 일입니다. 윤회의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전통사회에서 자신의 부모가 돌아가신 것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법에 따르면 3년상을 입습니다. 3년간 관직을 버리고 모친을 추모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 도덕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이 내린 명령을 들어보세요. 윤회여, 너는 100일만 상을 입고 복귀하거라. 100일입니다. 1000일이 아니라 100일, 3년이 아니라 3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세종이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슬픔을 잇는 최고의 방법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국정이 너를 필요로 한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편으로는 세종의 현실적 통치 철학이 드러납니다. 개인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명령입니다. 자신의 깊은 슬픔 속에서도 관직으로 돌아가야 하고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패턴이 있습니다. 권진, 황희, 윤회, 그리고 이들만이 아닙니다. 실록을 찾아보면 수많은 신하들이 사직을 청했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너무 늙었다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그런데 세종은 거의 모든 사직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종의 분명한 정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보통의 군주라면 신하가 은퇴를 청할 때 어떻게 할까요? 나이가 많으면 수고했다, 쉬어라고 말할 것 같지 않나요? 하지만 세종은 다릅니다.
세종에게는 일관된 논리가 있었습니다. 유능한 인재야말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그 인재를 놓칠 수 없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맥락으로 이해해 봅시다. 세종의 재위 기간은 32년입니다. 32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밤을 새우며 정사를 챙기고 신하들과 토론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신하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사직을 청하는 신하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결국 그들도 세종과 같은 방식으로 일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설입니다. 세종이 창제한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법전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종이 개혁한 의례와 음악은 모두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신하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세종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쳐야 했습니다. 자신의 몸과 건강, 가족과의 시간, 개인적인 슬픔조차 뒤로 미루고. 그렇다면 세종을 비판해야 할까요? 아니, 그렇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말입니다. 황희가 87세까지 일한 것은 세종이 강제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황희 자신도 자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의 헌신 때문에 세종의 위대한 업적들이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훈민정음, 팔만대장경, 치국이, 혼천의 칠정산 내편, 이 모든 것들은 세종 혼자서 만들 수 없었습니다. 유능한 신하들의 집단지성이 필요했습니다. 역사가 기억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기억합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름 모를 수많은 신하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잊게 됩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종시대를 황금기로 부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세종시대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기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신하들의 삶, 그들의 피로, 그들의 미충족된 바람들 말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성군이란 무엇인가? 국가와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하는 지도자인가? 아니면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도 존중할 수 있는 지도자인가? 세종대왕은 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이 그를 불완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항상 누군가의 헌신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헌신의 대가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